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26번째 26강 일과 여가라는 중단원의 소단원 직업 진로와 창업의 설계로 만났습니다. 자, 직업 진로 창업의 설계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이 사회라는 교과목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단골로 등장했던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뭐 다른 과목에서 이게 많이 소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를 다녔던 세대 때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할 게 천지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이것저것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진로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로 인한 어떤 직업에 또 연관 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의 모델을 우리도 많이 좀 수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과 직업 그리고 진로와 창업의 설계. 창업이라는 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사업체를 구성을 하는 걸 우리가 창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직업이 또 부상할지 이런 얘기도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나 경제에서 다루는 어렵고 심화된 개념과 원리는 이 안에 녹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한 자세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시험에도 등장을 많이 할 뿐더러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논술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범주의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안다 하는 정도가 좀 얄팍한 지식이라도 있으면 논술 쓸 때 굉장히 그 제재가 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선생님이 염두에 두고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궁금증이에요. 자, 직업을 왜 가져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틀린 대답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직업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꼭 돈 벌려고 그것만이 직업의 목적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직업이 주는 개인적 차원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직업, 창업 무엇이 다른가요? 직업이라는 건 내가 취직을 하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창업을 통해서 직업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이따가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 그걸 우리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창업은 자기 스스로 사업체를 구성하는 그런 일을 창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그럼 창업할 때는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창업 시 고려해야 될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건 진짜 중요하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또 왜 필요한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88쪽, 89쪽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나만의 용어로, 나만의 필체와 나만의 글씨로 필기 노트를 만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과 직업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노트를 선생님도 구성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선생님도 그냥 보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쓰고 그걸 갖고 강의를 하면 더 구조화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노트에 필기를 꼭 하면서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과 직업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창조한다. 이 창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창출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창조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1년의 1년의 정신적 활동. 정신적 활동도 1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 활동. 활동을 우리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이라는 건 뭘까요? 이걸 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직업이라는 건 1이 더 직업보다 범위가 클까요? 직업이 1보다 클까요? 당연히 1이 직업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1들 중에서 이 특징이에요. 보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러면 직업을 꼭 돈이 목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보수를 받으면서 어쨌든 위에서 하는 1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 그래서 보수를 위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직업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좀 구분이 되죠? 일이라는 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인데 그중에 보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직업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 그럼 학교 선생님 이건 직업이지요. EBS에서 강의를 한다? EBS 강사 직업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들면요.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요. 설거지도 해요. 그럼 그것도 일이긴 일이죠. 옷을 깨끗하게 만든다?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한다?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일이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보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직업과 일을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직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직업의 기능이에요. 이걸 조금 직업에서 이제 하위 영역으로 한번 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인적 측면하고요. 사회적 측면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개인적 측면에서 보수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겠죠. 그 보수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게 가장 직업의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선생님 되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통과를 했을 때 기뻤습니다. 나도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이 목표였던 건 아니었지만 뭐 물론 그랬을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진로는 많이 바뀌니까요. 근데 어쨌든 대학 진학 이후에는 선생님은 사범대로 진학을 해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실현됐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바로 자아 실현의 어떤 기회 또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직업이라는 게 결국 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버스 운전기사님도 필요하고요. 카메라 감독님도 필요하고 은행원도 필요하고 경찰관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죠. 이 사회가 구성되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는데 굴러가는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직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 사회의 어떤 구성, 이 사회 구성 그리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직업이 기여한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쭉 지금 잠깐 지금 한 몇 분째 흘러가고 있죠. 지금 한 10분 돼가는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 하는 것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용은 다 알겠죠. 근데 이걸 나중에 나눠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업의 사회적 측면은 무엇이냐 또는 사회적 측면이 아닌 설명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어떤 차원에서의 얘기인지도 사실은 그 맥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좀 내용이 쉬운 단원일수록 문제풀이 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게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일과 직업 그리고 직업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직업관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직업관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자, 우리가 과거에 신분사회에서는요, 이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는 뭐 과거사회다 또는 신분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직업이라는 거, 일이라는 건 굉장히 좀 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천제가 있었을 때는요, 양반들은 불 켜놓고 공부하는 게 품위 유지를 위한 일이다. 양반의 덕목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뭐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떤 신분제도에서 막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옛날에 유럽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귀족들은 일을 안 합니다. 일은 누가 하나요? 아래 신분이, 아래 계급이 주로 담당했다. 그래서 이 직업관이, 신분사회의 직업관은 굉장히 직업을 천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직업 천시의 경향이 나타났다 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직업이라는 것의 가치가, 직업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 상승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직업을 가졌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내가 할 일이 있다,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뿌듯하고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얘기할 때 직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뭐 내용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공부할 게 조금 몇 가지 있는 주제입니다. 자, 미래사회의 직업 세계인데요. 타이틀은 미래사회의 직업 세계다. 자, 여러분 볼까요? 미래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죠? 미래사회라는 건 우리 지금 이미 선생님이 어렸을 때 미래사회라고 공부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대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점 더 심화될 것들은 바로 정보통신이에요. 정보통신업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를 우리가 정보통신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정보통신사회가 이미 어느 정도 달성이 됐지만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사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보통신 이전의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죠? 산업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산업사회랑 정보통신사회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정보통신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이런 수준 말고요. 산업사회는요, 품종이 일단 다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하나의 틀에서 하나를 찍어냈어요. 그러면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사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꾸로 품종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문구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쓸 때도 그렇고, 정보통신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다.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사회, 즉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직업은 뭐가 중요하다? 개성과 창의성의 발현이 중요하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사회 직업세계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선생님 세대, 이전 세대, 그때는요, 한번 어떤 직장에 딱 입사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그 손자도 들어가고 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오랜 시간 그 회사에 몸담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개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대신 평생 직장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 직업으로 바뀐다.
자, 이것도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제 직업도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어지는 세상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변호사가 됐다. 평생 변호사로 끝나는 세상이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평생 직장이라는 건요. 한 직장에 몸담으면 정년까지 간다는 거고요. 평생 직업은 적어도 직업은 계속 가지만 직장은 계속 바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회사를 옮기고 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근속연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근속연수라는 건 한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몇 년을 근무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은행이나 뭐 대기업이나 보통 근속연수가 뭐 한 15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30살에 취직했다? 그럼 15년이면 45이잖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게 미래사회의 직업세계의 특징입니다. 이미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이런 측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미래사회 직업세계의 특징. 여러분들 혹시 재택근무 들어보셨나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꼭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데요. 여러분들 프리랜서 이런 말 들어봤죠? 프리랜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프리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래사회의 직업세계의 특징, 정보통신사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한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 등장한다. 그 다음 재택근무, 프리랜서가 많아진다 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죠. 그럼 앞으로 유망한 직종은 무엇일까?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포브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 전문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유망 직업 12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래요.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 유망한 직업이에요. 이미 올해 고용수,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 시장조사연구원, 훈련개발 전문가, 그 다음 재무분석가. 우리 재무, 지지난 시간 막 공부했던 그 재무 설계, 그 다음 물리치료사, 웹개발자, 물류 전문가 쭉 보니까 어떤 몇 개 범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 웹 개발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 다음 정보보안 분석가.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뭘까요? 결국 정보통신 정보통신 우리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IT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IT 산업이 더 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물리치료사. 이런 건 앞으로 왜 뜰까요?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의 사회는 노령화 사회. 맞죠? 그러면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대부분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들이니까. 그래서 실버 산업도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발표하는 순위를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직종도 유망하다. 또는 그 뭐 심리상담사, 상담치료사 이런 직종이 앞으로 부상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버 산업.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통번역가. 이거는 뭐죠? 세계화의 추세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연구원, 물류 전문가. 얘네들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앞으로는 제조업보다는 결국 유통과 물류 이쪽으로 좀 이 세상의 중심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는 앞으로 진로에 지금 이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망한 직종으로 부상할 것이다 하는 거 선생님 잠깐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업과 진로의 설계인데요.
자, 요거는 따로 필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직업과 진로의 설계는요. 이 진로라는 게 그런 거죠.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가 있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뭐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따로 필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적성과 흥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안정성,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보수보다는 적성이 중요해. 하지만 보수 체계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또 쉽게 선택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흥미 그리고 적성 이런 것들이 좀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 보수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선생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 어찌 보면 좀 핵심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는 창업이에요. 창업. 자, 요즘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취직한다는 건 기존의 어떤 사업체,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던 사업체에 직장을 잡는 걸 우린 취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취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창업을 통해서 이제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그런 분들이 소개가 되면 이 창업 열풍이 확 또 일죠. 이 창업이라는 건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창업이라는 건 새로운 사업체를 내가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낸다.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창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업이 결국에는 창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아버지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창업하신 건 아니고 창업주는 누구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 정도 개념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창업의 효과입니다. 효과. 발음을 효과라고 해야지 맞죠? 효과입니다. 창업의 효과. 효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창업이라는 게 결국 개인적 측면에서 봤을 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일반 이제 조직 안에 어떤 직장의 조직 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굿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조직 안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꺼내놔도 그걸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하급 사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 그게 위로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창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창의성 발휘에 유리하다 하는 그런 측면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내 회사예요. 뭐가 강해질까요? 책임감이 강해진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책임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자본을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었으면 그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업의 효과. 사회적 측면에서는요.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회사를 운영하신다. 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러면 일단 사실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측면에서의 창업의 효과예요. 바로 창업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된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물론 1인 기업도 있습니다만 회사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직원이 고용되면 소득이 생기고요. 그게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기여를 하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창업을 하는 과정, 회사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이 쉽진 않은데 이런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하는 게 사회적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창업을 꿈꾸고 계신 친구들이 있나요? 창업의 요건이에요.
일단 회사를 차리려면 첫 번째, 무작정 막 차리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 하는 어떤 아이디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자본이 필요해요. 창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과거에는 회사를 차린다 하면 일단 막 엄청 큰 회사를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돈부터 빌리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은 소자금을 가지고 소자본을 가지고 작게 시작해서 창업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금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얘가 이제 단독 주제로 하나 등장을 할 텐데요. 뒤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업가 정신.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억만 해놓으세요. 창업의 요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물론 기업가 정신 없이 아이디어와 자금만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얘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종합돼서 했을 때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 성공시킬 수 있다. 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창업의 절차예요. 절차. 이거는 꼭 이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릴까?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템을 딱 선정했으면 그 다음 타당성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적당한지, 미래 사회에 괜찮은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타당성 분석에서 통과가 되면요. 설계하고 뭐 이런 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금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네 번째예요. 뭐 순서 다 외우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설계하고 자금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업체를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타트 사업을 시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의 절차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빔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할 때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죠? 좀 들어보신 적 있죠?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 전략. 이게 그 책의 표지예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표지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공동 저자인데 한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김위찬이라는 분이에요. 김위찬 씨인데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니시다가 유학 가서 지금 프랑스의 무슨 대학의 교수님인데요.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유명한 분이에요. 자, 김위찬이라는 분이 이따가 선생님 사진도 이분입니다. 이분. 경상남도 진주 출생이세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자, 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필자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블루오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필자들이 아까 김희찬 씨랑 공동 저자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개 넘는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했대요. 그 결과 86%는 기존 시장에서 부분 개선이나 라인 확장을 한 레드오션이었고 블루오션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무슨 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이 레드오션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 그걸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경쟁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떤 경쟁을 할까요? 비용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싸게 생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14%만이 하고 있는 전략, 블루오션을 창출한 것이었다. 그럼 블루오션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망망대해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근해에서 서로 좁은 바다를 놓고 싸우지 말고 망망대해로 나가라. 그러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네 거다. 이게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을 채택한 이 14%밖에 안 되는 이 회사들이 총 매출의 38%를 차지했고 수익 면에서는 61%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으로 나간 회사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블루오션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기존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상품, 새로운 형태의 분야 이런 것들을 개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이게 특정 회사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냉장고 회사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서로 냉장고 회사들 간의 어떤 비용 절감 경쟁 이런 데서 한 발 비켜나서 우리는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김치 냉장고를 딱 출시하자마자 완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블루오션 전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기 시장에서 청소기 놓고 막 싸울 때 어떤 한 주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스팀 청소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소기를 밀 때 스팀이 나오면서 물걸레질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청소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 큰 회사가 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로 나가겠다. 이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 전략이 물론 좋은 거긴 한데 생각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블루오션까지 못 가면 퍼플오션까지라도 가라. 그럼 퍼플오션은 뭐죠? 빨간색과 푸른색의 중간입니다. 자줏빛이죠. 보라색. 그럼 퍼플오션은 뭐냐? 이제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까지는 못 가면 퍼플오션까지라도 가라. 그러면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가 어려우면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어쨌든 시장을 좀 개척해라. 그러면 이런 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찜질방이 엄청나게 막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찜질방이 새로운 분야였죠. 블루오션이었어요. 근데 우후죽순 다른 찜질방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죠?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한 찜질방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여성 전용 찜질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찜질방에서 이렇게 막 찜질하고 편하게 할 때 남성들이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전용 찜질방을 만들면 좋겠구나 해서 실제로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더라. 이게 바로 퍼플오션 전략이에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좀 섞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업의 전략 퍼플오션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기업가 정신인데요. 이건 아까 좀 지워드릴게요. 여기 얼굴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랑스러운 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분입니다. 김희찬 씨.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분은요. 슌페터라는 경제학자인데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죠.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터가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요.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그럼 파괴라는 건 뭐죠? 파괴라는 건 깨뜨리겠다는 거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에 갇혀있지 말고 그걸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라.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는 두 글자가 아닌데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죠? 우리말로 바꾸면 혁신이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켜라. 이게 바로 슌페터가 얘기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새로운 상품이에요.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라. 기업가들아.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해라.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쥐어짜가지고 인건비만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라.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라. 기존 시장에서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 경영 방식을 채택해라.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걸 경영이라고 하죠. 새로운 형태의 경영 방식을 도입해라 하는 이 네 가지를 보통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가들도 최근에는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창업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언론에 속속 나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때는 이 창조적 파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어떤 상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으로 좀 개척하는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해라. 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뭐 지금 당장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자본도 어느 정도 모였을 때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정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주제 탐구에 몇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주제 살펴보고 갈게요. 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걸 준비했는데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혁신으로 이끌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선생님이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배제를 했고요. 유명하죠?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 친구는 선생님보다 사실 어린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그 SNS 있죠?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생각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대한 부가 따라오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분은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아주 투자의 귀재. 그래서 세계 부자 순위에 나오면 막 2등, 3등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자기 재산을 사회에 굉장히 많이 환원을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거지.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세 명하고 워렌 버핏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기업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주식으로 투자로 이제 부자가 된 분이고요.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들하고 선생님이 좀 대비해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그다음 주제 탐구 한번 볼게요. 자,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인데요. 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제 탐구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2002년하고 2011년에 보니까 굉장히 증가한 비중이 뭐죠? 수입이네요. 그러니까 살기가 그만큼 점점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선생님은 보는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적성과 흥미 이런 게 아닐까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비중이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2002년, 2011년 넘어가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좀 살기가 좋아지진 않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정성 뭐 다 고민해야죠. 장래성 이런 거, 명예, 명성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교재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96쪽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을의 답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이번 시간에 초반부에 공부를 했던 건데요. 일과 직업이 같은 개념이 아니니 갑이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 일과 직업은 서로 다른 의미야.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걸 포함하죠? 일이 직업을 포함합니다. 그럼 쭉 읽어보면 답은 5번이에요. 보수를,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직업이라고 한다. 맞죠?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신문기사에 대한 옳은 분석이나 추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네요. 자,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정확히 읽으세요. 취업자 중에서 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60% 정도로 나타났으며 여자 취업자보다 남자 취업자가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군요. 내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것 같다라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6명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사자의 지위별로 보면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이만큼 불안감을 느끼고요. 이만큼 비중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고요. 고용주는 그 정도는 아니네요. 이 고용주라는 건 뭐죠? 고용을 했다. 그럼 이게 바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이걸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 다음 시간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 자영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실직의 가능성이 더 높다. 맞습니까? 이건 맞나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남자가 더 불안해하죠. 실직의 가능성이 남자가 더 높으니까 불안해할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실직의 가능성이 더 높지만 여자는 예를 든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래? 그러면 집에서 애 키우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직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아닌지는 여기서 지금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냥 단지 뭐예요? 응답한 건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비약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죠? 이건 그냥 눈만 있으면 이게 숫자가 제일 높으니까 맞죠?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 사용자. 선생님 사용자라는 표현을 여기 썼죠. 고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용자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피고용자라는 건 고용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임금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취업자의 과반수란 얘기는 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어려웠나요? 약간 어려웠네요. 기억 때문에 약간 어려웠네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앞으로 가질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으며 자기 자신의 특성과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를 고려해서 앞으로 미래 직업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고려해서 실제로 어떤 직업들이 선택 가능한지 찾아봐야 한다. 이러한 직업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될 기준에는 보수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볼게요. 미래 사회, 기대 수명이 짧아지나요?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그 다음 노동시장이 세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아까 그 김희찬 교수님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교수님 하시잖아요. 예전엔 이런 게 별로 없었죠. 노동시장이 세계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 벌써 나왔네요. 답은 1번이네요. 자, 일과 직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평생 직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고요. 정보와 지식이 경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 정보화 사회. 됐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속해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보수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작업 환경도 고민해야 되고요. 직업의 안정성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직업의 앞으로의 장래성도 봐야 돼요.
그 다음 근무 시간은 얼마인지 장소도 봐야 돼요. 법정 최저임금도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없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수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러면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이라는 게 뭐죠? 보수죠. 이해되시나요?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를 자세하게 할 건데요. 노동시장에서 가격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은 임금입니다. 우리가 상품시장에서의 가격은 뭐죠? 그냥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상품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합니다. 맞죠? 이건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임금을 결정해요. 근데 그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이만큼은 줘야 한다 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당연히 봐야 되죠. 근데 그거는 보수의 측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은 4번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5번. 다음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우와, 이거 뭐죠? 기업이 업무 방식을 개선해서 직원의 숫자를 줄였대요. 그러니까 직원의 숫자를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줄인 게 아니라 업무 방식을 개선해서 줄였다.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죠?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 그 다음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그 다음 새로운 감각의 의류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산 방식. 그 다음 정유회사가 새로운 정제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비용을 낮췄다. 새로운 생산 방식. 다 뭐죠? 기업가가 가져야 할 슌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바로 혁신이다. 기억나시죠? 아까 슌페터 얼굴 옆에 기업가 정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 다음 이노베이션. 맞죠? 혁신. 공통적으로 적용할 개념은 바로 혁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를 마쳤는데요. 어렵지 않았죠. 주제가, 개념이 사실 너무 좀 뻔했다. 그치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했던 포인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블루오션 전략, 그 다음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그걸로 진로를 개척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인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깁니다. 뒤에 여러분들의 펼쳐진 인생이 길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남들보다 늦는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점수에 맞춰서 그냥 직업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흥미, 적성 그런 걸 잘 고민해서 여러분들 직업을, 진로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